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국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호남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KBC 마이 FM이 마련한 추석 특집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아시죠? 이재명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잠시 후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다면 하는 후보.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도 미남이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이 더 반짝반짝. 아 그런가요? 요즘 좋으시죠? 아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호가 하나 붙었는데 그래요? 대세라고. 그럴 리가요? 예, 아직 뭐 초반입니다. 예, 좋습니다. 1등 후보가 나오신다고 그런지 광고도 겁나게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예, 이제 내일이 추석 아닙니까? 네. 우리 광주, 전남, 전북, 네. 호남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추석 인사 한번 하시고 시작할까요? 네. 예. 아 제가 그 직접 현지에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리는 게 그 도리인데 요즘 상황이 또 제가 경기도지사 현직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 경기도 상황도 만만치 않아서 자주 인사 못 드립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긴 한데 또 지역 경제도 어렵고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추석이란 정말 평소에 못 보던 가족들 다시 만나서 또 회포도 풀고 다시 각박한 세상에서 이제 포근한 또 가족들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니까 짧은 휴가 기간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언제나 정치하는 사람이라서 책임감을 참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더 행복하게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네. 우리 뭐 이재명 지사님은 우리 호남 유권자들 또 국민들 다 아시지만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좀 더 알아가고 인간적인 면모도 좀 느끼고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죠. 오늘 함께해 주실 최수영 평론가는요. 국내 메시지 컨설턴트 1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앞으로 메시지 컨설팅 필요하시면 갖다 쓰십시오. 뭐 그래도 됩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한번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양력을 준비를 해오셨죠? 네. 한번 쭉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재미있게 쓰려고 했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네. 호남과 인연은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 이제 물리적인 뭐 인연은 사실은 이제 찾기 어렵고요.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일부러 한번 이제 광주를 한번 쭉 둘러본 적이 있어요. 네. 전남 광주를. 근데 그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이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돼서 한번 그 얘기는 한번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원래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장 생활을 어릴 때 공장에 다녔었고, 근데 80년 때도 이제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뭐 그때 당연히 저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로 또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폭도들이 그 경찰서 총기 탈취해 가지고 군인들한테 폭력을 저지른 그 폭동으로 저는 알았거든요.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아니까 제 입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대학을 가보니까요. 그 억울한 피해자들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요즘 말로 하면 2차 가해인데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제 입으로 이렇게 가해했던 것 때문에 정말 그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사회구나. 전혀 엉뚱한 정보를 주입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종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돼서요. 제가 원래는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바꿨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 이런 불공평함이나 또는 제가 겪었던 또 제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무능이나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식화됐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제 오해, 그 때문에 생긴 이제 2차 가해 가담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돼서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는 정말 삶 자체를 소위
그 호남의 광주 정신, 뭐 예. 개혁 정신 예.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살았죠. 제가 이제 발령도 원래 판검사 뭐 발령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군사 정권한테 임관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26살에 좀 개업해서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그 후에 제 신념이라고 하는 걸 계속 지켜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인권 뭐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 다 희생당했잖아요. 예. 그게 제가 지금 정치 생활을 하는 큰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와 당신의 관계는 뭐냐 자꾸 그래서 생물적 삶을 주신 건 제 어머니인데 예. 제가 완전히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사회적 삶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 어머니다 이렇게 막 표현하죠. 사회적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경상북도가 고향. 네. 또 이번에 충청도가 처간 것은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요. 예. 이 얘기를 잘 안 하셨다면서요.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그게 예. 그 정치의 지역을 활용하는 게 참 못마땅해서 그 예를 김대중 대통령도 그 희생을 당했고 지금도 사실은 지역 차별 당하고 있고 지역을 정치에 활용하는 거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가 제가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예. 우연히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의외로 반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좀 정말 중요한 대회전이 벌어지는 시기이고 해서 급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장인어른 예. 고향을 한번 제가 얘기했죠. 잘하셨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정성호 네네. 총괄단장 뵈서 충청도 사위 그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이번에 처음 알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의 얘기 예. 안 했죠, 아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호남 특별히 이제 준비하는 것은 호남 경선 앞두고도 있지만 또 호남이 사실 정말 정치적으로 항상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판단을 해왔던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정말 네.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역 감정과 관련해서는 정말 없어져야 될 거고 제가 아주 그 인상 깊게 들었던 게요. 연변과기대라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거기 네. 김진경 총장님을 아, 한번 네, 네. 제가 뵀는데 의뢰 이제 항상 처음 뵈면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 깨갱하고 그 뒤로는 이제 고향 잘 안 물어보는데 네. 저도 잘 안 물어봅니다. 예. 그게 사실 전 정치 현실에서 정말 그 피해가 너무 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건데 지배 전략 중에 분할 지배 전략이 있잖아요. 사람들 편 나눠가지고 원래 박정희 그 후보가 호남에서 표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예. 그 경북 영남에서 표를 더 많이 예. 받았고 그런데 이제 장기 집권하면서 이제 지역을 갈라가지고 영남에 집중 투자하고 호남을 소외시켜서 갈등을 일으켜서 영남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만들면서 이 지역 감정이 생긴 거잖아요. 지역 감정 발언의 원조가 아마 이효상 씨가 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느라고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또 싸움시키고 그게 딱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어릴 때 아주 잔인한 장면을 제가 겪었는데 초등학교는 제가 다녔으니까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 학생들을 이렇게 교단에 마주 세워놓고 둘이서 서로 뺨 때리기 시키는 거예요. 그 일본 선생들이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도 당했는데 제 그 10촌 형님하고 서로 뺨 때리기를 한 일이 있어요. 같은 학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갈등시키는 거잖아요. 분열시키고 그래서 서로 이제 협력하지 못하게. 근데 그게 딱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영남 호남을 갈라놓은 게 정말로 자기 권력 유지하겠다고 갈등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거 진짜 중범죄 행위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런 거 안 하려고 제가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5.18이라고 하는 네. 그것을 이해하고 아까 정신의 고향이라고 그러셨나요? 정신적 사회적 고향, 어머니, 사회적 네, 고향. 네, 그렇게 예. 사회적 어머니. 그걸 또 이해하는 많은 또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재명 지사님을 보는 생각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그 뭐 약간 억지 춘향식 뭐 이미지도 이미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 얘기 예. 자주 하거든요. 그랬더니 뭐 또 동자가 무슨 업체 이름하고 같다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제가 이제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동학의 핵심 정신이잖아요. 예.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제가 그 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신념으로 삼고 있죠. 억강부양을 통한 대동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 정신의 발상지가 또 호남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어려운 시기에는 언제나 이제 호남이 이 한반도를 지켰어요. 그것도 민중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도 민주개혁 진영의 심장이죠. 사실은 호남에서 다 결정이 납니다. 그게 전국으로 퍼지죠. 이제 민주개혁 세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또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보통은 이제 자기 중심적, 자기 지역 중심적 사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 호남인들은 보면 공리적 사고를 합니다. 전체를 위한 자기 희생적 판단을 아주 신속하게, 그것도 과감하게 하는 게 보여요. 그 점도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모여서 회의한 것처럼 입장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위대한 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하죠. 단순히 선거 기간이라서 지사님께서 이렇게 5.18 얘기를 했다면 아마 금방 알 겁니다. 근데 제가 5년 전인가요? 지난번 대선 그 전에 이렇게 쓰신 책을 봤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5.18의 그 실상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고 사실 좀 저는 5.18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울 정도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뒤로 많은 정치인들이 5.18 묘지에 찾아가서 이렇게 참배도 하고 뭐 그런 모습 보는데 아마 저뿐만 아닐 겁니다. 알아요. 정말로 와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쇼하러 왔는가 광주 사람들은 압니다. 아, 그러면요. 예. 그 강아지도 자기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다못해 이게 지면 인터뷰에서 또 사람이 심성이 읽히잖아요. 근데 얼굴을 한번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거나 직접 만나면 순식간에 알게 되죠. 예,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감각을 가지는데요. 양력 소개하다가 시간 끝나겠는데요. 그렇겠습니다. 시작해 근데 주시죠. 짧게 가겠습니다. 예.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는 곳이 길이 되는 정치인, 전인미답의 개척자 이재명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예. 네. 196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성남에서 소년공의 길을 걷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과정을 마친 후에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해서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조인의 길을 걷습니다. 잠깐만요. 인생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 아, 맨 처음에 성남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였죠. 철거민들 도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성남으로 76년에 제가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올라왔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예. 네, 그것도 제가 사회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공장을 갔더니 90%가 호남 분들인 거예요. 그 강원도 사람들이 좀 있고, 그렇죠. 경상도 사람들은 주로 관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경상도인데 왜 관리자가 아니지? 그런 이상한 생각을 정도로. 예. 이제 호남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것도 어려웠고, 근데 그게 이제 분할 지배 전략으로 이제 영남 쪽에 집중 투자한 결과죠. 잔혹한 결과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하다 대학 가서 그게 왜 그래 됐는지 알게 됐죠. 아, 이게 지역 분할 정책의 희생자구나를 그때 대학 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투에 이제 호남 말투가 많이 있어요. 예. 억양은 경상도인데 예. 어미나 이런 거 호남 말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시기에 전부 호남 분들. 그런 영향이 있군요. 아, 성남이 인연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맨 처음에 성남으로 올라오셨군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희는 워낙 어려웠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쭉 성남 쪽에 계속 사시는 성남에 거군요. 지금도 성남에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성남이 네. 저는 언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성남시장을 하셨을까 궁금했는데 바로 아예 처음 올라온 곳이 성남이었군요. 76년부터 그러면 그때 가족끼리 다 올라오신 겁니까? 네. 지금도 뭐 거의 다 성남 살고 계시죠. 네. 그 이후 이제 이 이사님, 이 후보님은 성남에서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아마 인생을 바꾸신 정기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공동대표를 맡으셨고, 그다음에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 신고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성남시에서 시민운동하는 인권 변호사로 정말 이름을 많이 알리다가
2010년 드디어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2010년. 10년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성남시장에 재선되면서 실적으로 평가받는 현장형 행정가의 이미지를 굳힙니다. 예. 그 명성을 떨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기록을 봤더니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약 이행률이 5기는 96%, 6기는 94.1%를 기록하는 거의 그야말로 수미양가로 치면은 특급수를 받습니다. A 플러스죠. A 플러스입니다. 예. 그렇게 받으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확실하게 이재명이라는 후보의 상품성을 각인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2017년 제 19대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로 전격 출마하면서 잠깐만요. 또 쉬었다 갑시다. 이 성남시장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왜 지금 한 이재명은 합니다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했던 일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 건데 그 전에요. 그 성남시 분당이 성남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 선배 한 분이 살고 계신데 아마 그러니까 2010년에 이제 처음 시장하셨고 14년에 재선했는데 처음 시장하셨을 때쯤 될 거예요. 10년도 넘었으니까. 그때 그분이 저한테 너 혹시 이재명 시장 아냐?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야, 요 이재명 시장 이 사람 좀 주목해라. 제가 이제 그때 기자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왜요? 행정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 처음 봤다. 그 사람 이제 경영을 오래 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CEO로 이렇게 경영을 쭉 오래 해왔는데 행정을 이렇게 하는 사람 나 처음 본다. 정말 주목해서 한번 좀 봐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 좀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는데 지금 십몇 년 사이에 골목 상대. 그 예언이 좀 맞은 건가요? 예. 그 저는 사실 좀 다르게 이제 공직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통념을 깨는 걸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일단 정치의 제일 문제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약해놓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산에다가 다리를 놔준다 이런 공약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강이 없는데 무슨 다리를 놓습니까? 그럼 그럼 강도 만들어주지 뭐.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 신뢰를 자산으로 만들자 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도박을 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실현 불가능한 막 헛공약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중을 믿고 할 수 있는 공약만 한다. 그리고 한 번 한 공약 꼭 지킨다. 그거 지키려고 제가 광화문에 농성도 하고 있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가 못하게 막아서.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약 이행률이 좀 높았던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장형 행정을 했는데 예. 그분이 아마 본 게 그걸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풀기 어려운 난제들, 사람들 사이의 갈등 문제를 제가 쉽게 해결을 하거든요. 예. 막 머리띠 묶고 막 몇 년씩 시장 만나겠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서로 데모하겠다고 이제 뽑기 하고 그랬어요. 예. 맨날 시청 앞은 난장판이죠. 서로 데모를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당연히 또 저한테 몰려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1대1 대면을 해가지고 다 토론을 해가지고요. 다 해소했어요. 근데 그러면 거의 지금 그 비결이 1대1이 첫 번째입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죠. 예. 그리고 대개는 이제 정치 아주 단순한데요. 정치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에도 다리를 놔주는 사람들인데 표만 낸다면 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아도 해줄 판인데 머리띠를 묶고 몇 년씩 싸워도 안 해주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데 안 돼라고 말하면 섭섭해하고 예. 또 뭐 표 딴 데 찍을까봐 다 모든 정치인들이 검토해 봅시다. 적극 노력할게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대중은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죠. 이분들은 안 된다는 뜻으로 말한 거고 이게 정치적 언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 언어 쓰지 말자.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말대로 하자라고 해서 내 발언 자체가 매우 직설적이고 함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면피적인 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사이다 발언 소리는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죠, 사람들은. 그러나 어쨌든 저는 대중들이 가진 그 생각들을 다 듣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타당하지만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타당한 건 다 해결해주고
불가능한 것은 정리를 해줬더니 모든 민원인들이요 최종적으로 한 2~3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거의 다 울고 갔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옛날에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예. 몇 년 동안 헛고생 안 하는데 자기들은 될 것 같아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진짜 왜 얘기를 안 해줬냐. 우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거의 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왜 안 되는지 알게 됐다. 알게 됐고 그럼 헛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 희망 고문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거의 다 사라졌고 제가 또 그 동네에 다니면서 그걸 하나 한 게 있어요. 아마 그분이 봤을 때 그걸 봤을 겁니다. 예. 주민하고 간담회라면 보통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질문을 정한 다음에 답을 미리 준비해서 그렇죠.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오세요. 그 동별로 그냥 무작위로 다 오시라고 그랬는데 예. 보통 한 500명씩 옵니다. 그 모든 동을 하루에 2~3동씩 해가지고 다 도는 거예요. 연초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걸 다 민원을 다 쳐가지고 첫 해는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해 했더니 요만큼을 줄고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요만큼을 얇아지더라고요. 다 들어보고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동네 민원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작은 문제를 다 많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싹 줄어든 거죠. 이제 그걸 아마 그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사실 권한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 권한이 다 중앙정부에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획기적인 정책으로 엄청난 큰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좁쌀할 만한 작은 성과를 여러 군데서 바쁘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쌓이다 보니까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되네. 이게 이제 저의 정치적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계곡 정비 과정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좀 변한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예. 저는 공정한 사회 만들자가 제가 정치 출발의 그 시작점이고 네. 제가 대학 때 세상이 좀 똑바로 돼야지 정상화돼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제 지금 정치적 모토이고 신념인데요. 예. 아니 그 국민의 계곡을 특정인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닭죽 안 사 먹으면 못 들어가게 하고 예. 자리세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그 사람들 건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이건 고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십억 또는 수억짜리 권리금을 주었거나 수십 년 동안 해온 자기 가업이잖아요. 그거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법대로 해야죠. 처음에는 충돌할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10개월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요.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제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현안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나 양심 수준이 매우 높아서요.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제가 보기론.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하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대화를 한 게 이제 어디 유튜브 영상에 돌아다니던데. 그 계곡마다 제가 다 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옵션을 드린 거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철거 당하시고 본인들이 비용 다 물어내고 형사처벌 받고 아무 지원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길이야. 그러니까 다른 길은 스스로 철거하시고 철거 비용 우리가 지원해드리고 형사처벌 안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원상복구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 탐방객이 찾게 하고 닭죽 말고 커피, 음료, 샌드위치 이런 거 팔면서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다 얘기 듣고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리고 또 예를 들면 주차장, 뭐 편의시설, 화장실 뭐 이런 거 다 해드리고 돈도 빌려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마을 사업들도 지원하고 한 1,000억 들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본인들이 박수치고 본인들이 스스로 다 철거했어요. 석 달 만에. 그 위대한 그리고 거 이제 그 아닙니까? 약속을 이행하셨고 물론 다 하고 지금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수백 명 수백 명이지만 이제 가족도 있고 그렇죠, 엄청나죠. 친지도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있지 엄청나게 않습니까? 많죠.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정말 유명한 맛집은 광고를 세게 한다고 맛집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서 먹어보니까 네네네. 정말 맛있더라. 그리고 정말 서비스가 진정성이 있더라. 입소문을 통한 맛집이 최고의 맛집인데 그런 일들을 가까이서 겪어본 성남 시민이 경기도민이
그리고 이제 우리 선배 같은 분들이 네. 전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얼마나 신뢰성 높아요. 그 얘기를 저만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관계 없는데 요즘에야 전화 많이 오죠. 이재명 후보 좀 잘 봐주라고. 네. 그런데 그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야 우리 시 대단한 시장이 있어라는 게 자부심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 분당 주민들은 원래 자기들은 성남이 아니고 왜 성남은 철거민 도시니까 자기들은 분당 산다고 성남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퇴임할 때쯤 되니까요. 분당 주민들도 나 성남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성남의 브랜드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예. 자부심 생기고. 예. 그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게 이제 대화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치밀하게 그 준비를 해야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가평군 같은 데는 거의 전 주민들이 그런 불법 시설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예. 뭐 경치가 좋으니까. 계곡이 많고. 많죠. 예. 그래서 거기는 단속 공무원이 한 명 있는데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군수님한테 미리 전화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발표할 테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련 공무원과 지휘 라인 전부를 징계하고 방치하면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할 거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발표하면 상급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안 하면 큰일 난다. 네. 라고 동네에 설명하세요. 명분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라는 사람을 알지 않냐. 저 사람은 그 요즘 장난스러운 말로 백도 없다. 시작하면 중간 폭이 없다. 알지 않냐. 라고 얘기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재밌는 일이 뭐냐면 거기 동네 이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결의 대회를 했어요. 우리 자진 철거하자. 우리 공무원 다친다. 아. 근데 그 사실은 시골 시군들은요 다 이렇게 인연들이 얽혀 그렇죠. 있어요. 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공무원 징계를 한다고 엄포를 놨더니 우리 공무원 다치니까 우리 철거하자. 그렇게 결의했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작전상 한 거죠. 예. 그 정말 그것도 역시 이제 성과에서 이어진 효과인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성남 그 계곡 정비했을 때 10개월간 연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10개월간 예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또 참모들과 회의도 하고 또 혼자서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반짝할 수도 있고 대체로 지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아, 이제 전문가들도 당연히 조언 듣고요. 예를 들면 이 계곡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알아야 주민들이 설득하잖아요. 당신들에게 더 나은 삶이 기다린다. 그 막 휘장 쳐놓고 그렇게 진짜 지저분하게 점점 퇴락해가는 이 삶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진짜 유럽형으로 깔끔하게 정비해가지고 우아하게 커피 팔고 우리 자조 사업하면서 살 거냐. 근데 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설득하려면 또 주민들 얘기도 듣고 또 가서 현장도 좀 보고 법률 검토도 하고 모든 가능한 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대화를 할 때 그 점들을 다 설명해야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니까. 놀랍게도 제가 6월달에 시작했는데요. 약 1,600곳 정도였는데 제가 강제 철거는 5건 했어요. 왜냐면 보여주기로 이렇게 됩니다. 시범적으로 좀 나쁜 데 있잖아요. 심한데 이렇게 강제 철거 되는 수가 있다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요구할 거 다 요구하고 우리가 받을 거 받고 했는데 결국은 1,600곳 중에서 5곳 빼는 나머지는 다 자진 철거했습니다. 그것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주민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요.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요. 네. 예. 제가 자신이 있어요. 예. 갈등이나 이제 우리가 사회에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진지하게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책을 만들고 또 특별히 피해 보는 데는 충분한 보상을 하고 우리는 그 정도 경제력이 되거든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지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굳이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한번 얘기 나온 김에 네.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이 아마 건국 이후 가장 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갈등 해결에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일인자보다 좀 더 우아한 표현 없나요? 하여튼 갈등 해결의 명수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 갈등도 있고 빈부격차도 있고 청년과 노인 뭐 이런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이제 대통령 되시면 그런 부분들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이죠. 지금까지 풀어왔던 갈등 해소법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 확고하게 믿는 게 이제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또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효과가 높은 정책은 사실은 저항이 많은 정책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건 정책에 의해서 구현되고 정책은 이해관계 조정이고 더 나은 정책이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던 소수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즉 효율성 이꼬르 저항입니다. 정치인들은 갈등이 생기는 주제, 저항과 반발이 많은 주제는 피해버려요. 예. 왜냐하면 표가 떨어지는 수가 단기적으로 표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하죠. 이거 성과를 만들어서 지지를 획득한다.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의 가장 큰 원천은 사실은 저성장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 성장을 할 경우에는 좀 부정부패를 해서 기회를 누가 좀 훔쳐가도 예. 누군가가 새치기를 해서 좀 뺏어가도 남는 게 충분해서 충분히 내가 기회를 누릴 수가 있어요. 고도 성장 때는 부정부패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정치인들 얘기지 국민들의 삶에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 저성장 사회가 되면 기회 총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경쟁이 격렬해져요. 그럼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확 올라갑니다. 분노가 돼요.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한테 아이스 하키 팀 자리 3개만 주자 했더니 용인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회가 적으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기회가 많은 삶으로 살아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정도도 양보 못하나? 근데 젊은이들은 기회 총량이 부족한 데서 너무 격렬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너무 귀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줘야 되고요. 근데 기회 총량을 늘리는 즉 성장을 일부 회복하는 길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죠.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회 총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근데 성장을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첫 번째 길은 불공정을 완화하면 성장의 길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뭐 중앙과 지방 또는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과 노동, 뭐 또 남녀 뭐 이런 각 분야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완화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되고 사람들은 의욕적으로 일하게 되니까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선순환. 그렇죠. 그게 이제 공정 회복을 통한 성장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기득권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효율적 정책을 이제 반발을 못 쓰고 선택하고 반발이 있더라도 옳은 길을 강력하게 집행해서 결과를 내면 그러면 결국 그 모든 사람의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만족하죠.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이제 위기 상황들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주로 위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 비주류가 원래 그렇잖아요. 기회가 많은 분들을 주류라고 하고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비주류 아웃사이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위기 속에는 기회 요인이 들어있거든요. 위기 속에도.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회 요인을 키우고 이제 위기 요인을 줄이면 그게 기회로 바뀌죠. 근데 우리 경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그 디지털 전환의 시대, 또 에너지 전환의 시대, 신재생 에너지, 그걸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도태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10수년 이내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소위 정치적 리더들의 리더십이 발휘돼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힘들더라도 좀 더 빨리 투자하고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좀 더 정부 역할을 늘려서 에너지 대전환 같은 걸 신속하게 이뤄내면 기업들이 산업 전환의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또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전남 같은 경우도요. 지금 새로운 기회 요인이 있는데 전남에는 이 재생에너지의 보고입니다.
특히 서남 해안 쪽은요. 예. 풍력 에너지, 해상 풍력 이런 거 정말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는 에너지를 생산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송배전망 같은 걸 정부가 쫙 깔아주고 에너지 팔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면 에너지 생산이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 생산 업체 늘어나고 설비 업체 늘어나고 유지 보수 해야 되고 연구 개발해야 되고 예를 들면 지능형 전력망 같은 IT 산업 발전하고 이러면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문제는 지금 상태로 기업들끼리 하고 놔두면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감한 결단, 또 다른 사람보다 반발짝 늦으면 끌려가는 거고 반발짝만 빨리 가면 우리가 선도하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가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예. 요 반발짝의 차이가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고요. 사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좋겠어요. 사실은 뭐 저는 그 점이 자신은 있는데 기득권이 반발하더라도 세상에 필요하고 결국 기득권자도 나중엔 전체 이게 파이가 커지면 더 이익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 과정을 해내는 게 개혁 정신이죠. 이게 이제 호남 정신이기도 하고요. 네. 호남 공약까지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보다 더 열심히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아니고 강연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니까 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이 많은 대선 후보 가운데 이렇게 깊이 성찰하고 공부하고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걸 실천해낼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주 제 마음에 쏙 듭니다. 그 제가 한 번만 더 자랑 삼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요. 지방을 다니면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요. 같이 살자입니다. 우리도 좀 살자. 수도권만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근데 문제는 수도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1년에 인구가 18만 명이 늘어납니다. 1년에. 큰 도시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얼마나 기반 시설이 부족하겠습니까? 여기 또 미어 터져서 난리예요. 지방은 소멸한다고 난리, 수도권은 터진다고 난리. 결국 국가의 핵심 과제는 수도권은 미어 터지지 않게, 지방도 좀 살게 하는 게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핵심 전략이 된 겁니다. 지방 분권도 많이 해야 되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또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후보의 공약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바라는 바가 똑같고 그렇죠. 예. 이때까지 해야 될 과제들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약속해놓고 한 번도 안 지켰고 예. 그래서 공약 내용이 십수년 전하고 지금 똑같아요. 네. 그게 차이가 뭐냐면 결국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더라고요. 근데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다 솔직한 말로 거의 거짓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제 미래를 이렇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증거로 증명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는 그 어떤 사람의 미래는 거울에 비춰진 현재의 거울에 비춰진 과거다. 예.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부조 그 대신 내주면 열심히 다시 갚는 친구도 있고 부조 대신 내주는데 떼어먹는 사람 많잖아요. 결국 떼어먹는 사람이 또 떼어먹거든요. 갚는 사람이 다시 갚고 예. 약속 지켰던 사람이 실천하고 또 실천 많이 하는 사람이 실천하고요. 또 부정부패 안 하는 사람이 또 부정부패 안 하고.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약속은 매우 인색하게 하거든요. 예. 대신 하면 꼭 지키죠. 근데 그게 이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인데 사실 그게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 얘기를 일단 발표하고 뭐 다시 얘기 안 해요. 예.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누가 실천할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공직을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10년 이상. 공직을 수행하면 하실수록 공직이라고 하는 게 권력이 아니죠.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논란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공직을 내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 거라면 막 버려도 되죠.
근데 내가 위임받은 책임이라고 생각하냐? 전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경기도지사 문제도 제가 하도 뭐 그만둬라, 뭐 지사 뭐 찬스 난 지사 리스크가 더 크다 내가 보기는. 그리고 지사직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도 못 가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저는 바쁜 선장이라도 있는 게 낫다. 선장이 없으면 지휘가 안 됩니다. 단체장이 없으면 의사결정을 못 해요. 그 관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딱 멈춰버립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바쁘더라도 지향점 정하고, 그다음에 단체장이나 지휘관은요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거지. 예. 직접 기관실에서 엔진 이렇게 작동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항해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책무다 이거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시죠? 이제 그때는 대선 좀 후보가 다를 되는 것 것도 같은데. 일종의 이제 공직이죠. 예. 그것도 중요한 공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교 교량을 또 해봐야 되겠죠. 할 수 있는 주어진 책임은 또 다하면서 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은 안 하셨고요. 네, 그거는 뭐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아직 안 나왔나요? 아니, 안 나왔습니다. 네. 아직 초반전입니다. 초반전. 우리 국민들께서 언제 마음을 바꾸실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설명할 게 있나요? 없으면 예. 이렇게 지금 우리 최수영 메시지 네네. 컨설턴트가 이 속담 전문가입니다. 아, 그러세요? 또 사자성어 전문가고. 사자성어 전문가는 이재명 후보님이시죠. 아닙니다. 그래요. 옥강부약 대동세상. 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나도 좀 살자. 그게 사실 대동세상의 출발 아닙니까? 다 같이 같이 좀. 살자. 예.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이재명 지사님 인생을 이렇게 좀 섞어서 들었는데 전문가가 딱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을 법한데 사실 저는 사실 지사님 올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본 게 있으니까 청출어람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쪽빛에서 나와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만일 당선된다면 정부는 다를 수도 있다. 계승도 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걸 하셨는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그 사자성어가 후생가외라는 단어가 예. 있어요. 그래요. 제가 후생가외. 못 들어보봤네요. 이게 후생가외. 후생가외. 뒤후자 날생자 가할 때 그 가능하다 할 때 왜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나간 분들은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후생이 더 뛰어나고 아, 네네네. 더 훌륭하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청출어람보다는 조금 더 한데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이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난 뿌리 우뚝하다. 예. 그래서 그 느낌이 지금 사실 확 와닿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하셨던 그 이제까지 그 길을 보면은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후보님 오늘 사실 이제 마지막 표현을 제가 뭐로 하려고 그랬냐면은 사실 초반 판세라고 했는데 맞잖아요. 사실 초반 판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제가 올림픽 끝난 지 좀 됐지만 지금 그 느낌이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유효나 혹은 뭐 절반이 아닌 한판승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호지세의 이재명 네. 후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죠. 아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고 감사하죠.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 여론 그 옛날 말로 하면 천심, 예. 천심 민심 실제로 두렵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정치인들은 본인이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본인이 지도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정치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안 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이해관계의 본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잖아요. 국민은. 그래서 정치인은 남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한 개인데 국민은 눈 이렇게, 귀 이렇게, 입 5천만 개 아닙니까?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거든요. 네. 집단 지성. 근데 훨씬 더 현명하고요.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훨씬 더 진지해요. 저는 이제 국민들의 그 집단 지성만 믿죠. 왜냐하면 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후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엄청난 경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왔던 거는 저만을 봐주시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집단 지성이 저는 작동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뭐 국민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제가 경선 결과나 이런 거 나와도 언제 이게 철회될지도 모르고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에 그걸
우리 국민들이 순식간에 눈치를 채고요. 그걸 응징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느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저번 대선 경선을 나왔는데 예. 그때 저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나간 거잖아요. 왼쪽 날개로. 페이스메이커라는 설도 있고 실제로 될 줄 알았다는 설도 있고. 아니 그거 아닙니다. 나갈 때는 페이스메이커였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한테 부탁했고요. 출마해달라. 그랬습니까? 그럼요. 이거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얘기한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출마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고맙다고 밥도 얻어 먹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처음에 잘했어요. 잘했는데 왼쪽 날개, 예. 안희정 지사가 오른쪽 날개. 그런데 제가 이제 촛불 혁명이 좀 덕화되면서 그 2016년 12월에 지지율이 18%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이를 4%, 5% 차이를 쫓아간 거예요. 예. 그때 갑자기 반심이 든 겁니다. 야 이거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 내가 그냥 꼬리내 버려야 되겠다. 먼저 꼬리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든 순간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지면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어느 언론인지도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그 마음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지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때는 몰랐어요. 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더 세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알았죠. 정확히 국민들이 이걸 갖다 보시죠. 딱 본 거예요. 아 예. 이거 이 친구가 이게 그 욕심이 생겼구나. 아 이거 안 되겠네. 혼 좀 나야 되겠네. 큰일 내겠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무서워요. 후보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대체로 뭐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오늘 제가 시계를 못 봐버렸어요. 아이고, 끝날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벌써요? 사실 그 안에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사진도 가져오셨기 때문에 사진도 좀 보고 노래도 한 곡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전 노래는 잘 시간이 못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애창곡을 한번 같이 듣는 걸로 저희한테 그 제가 우리가 여쭤봤더니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네, 이게 사연이 있는 노래라서 그래요. 사연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저 제가 저기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세 번째 갔던 공장이 거모 공장이었는데 철야할 때 제가 저보다 2살이 어린 그러니까 그 학교도 못 다니는 친구죠. 그 친구한테 유행가를 처음 배웠는데 아하. 그게 저 노래예요. 그때 처음 나온. 그렇군요. 사실 제 아내가 저거 절대로 모른 척해라고 너무 좀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데 뭐 진실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예, 정말 또 한 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한 시간이. 그 이제 음악을 좀 들어야 될 텐데요. 1분 좀 못 남았는데 끝으로 이제 이번 주 또 호남 경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호남에 계신 분들께 호소 한번 하십시오. 어쨌든 낮은 자세로 정말 열심히 하겠고요. 우리 호남 정신은 개혁 정신인데 나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공리적으로 국가나 우리 민주 균형을 생각하는 우리 호남인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대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결과야 하늘이 정해 주실 것이고 저로서는 이제 낮은 자세로 성심을 다해서 저 자신을 설명드리고 또 제가 앞으로 할 계획들이나 이런 거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호남 경선 때문에 또 일부나마 제가 그 호남에 좀 이렇게 머무르게 됐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의 한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갔죠. 이재명 후보께서 선곡해준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후보님 앞으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전성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C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운기였습니다. 커다란 건물에 가득 보이는